휘발유값 폭등과 함께 경유값도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공공행진 이어가면서 서민 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값이 13년 8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네. 유가 흐름이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강세 흐름 좀 이어지면서 그때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09달러 정도, 뭐 110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뭐 연초만 하더라도 70달러, 80달러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 국제유가가 이제 최근에 뭐 전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이제 120달러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초에는 90달러대까지 한번 또 내려가는 모습도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좀 100달러를 좀 넘어가면서 110달러 선에서 좀 최근에는 뭐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세계 2위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뭐 당연히 공급이 좀 나오진 못하는데 사우디나 이런 이제 오펙 같은 국가들은 증산할 뭐 이렇게 그 여지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원하긴 하는데 뭐 사우디는 이제 콧방귀를 좀 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는 수요는 점점 이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는 살아나는데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투기적 순매수도 붙어요. 굉장히 이제 원유라는 게 투기적 또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국제유가는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고공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가, 휘발유 값도 휘발유 값이지만 이 경유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 경유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급 문제가 커졌다는 게 이게 맞는 분석인가요? 네, 일단 일정 부분 좀 맞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원유도 수입을 하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 경유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디젤차가 많이 또 운행을 하고 한국과 달리 좀 그쪽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 그 뭐 이런 수요는 좀 많은 편인데 이 공급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 수요는 많은데 경유에 대한 어떤 공급이 당연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에서도 휘발유보다 오히려 이제 경유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유럽의 좀 특수한 문제죠. 근데 이제 국제 유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경유가 이제 거의 뭐 휘발유 가격과 좀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유가를 봐도 경유 가격이 지금 훨씬 높거든요. 한 120달러를 좀 넘어서 있고 휘발유 가격이 한 103달러 정도 됩니다.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경유 가격의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 경유 가격이 좀 일단은 만약에 이게 원인이라면 떨어지려면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게 보인다면은 경유값도 급격히 좀 안정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경유값 상승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 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휘발유 위주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이것 네. 때문에 경유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렇게 인하를 했을 때 휘발유를 그 164원 정도 인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116원을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유 인하폭이 더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는 가격이 어쨌든 이제 유류비 부담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상태인데 경유는 사실 상대적으로 물론 내려가긴 했지만 덜 내려간 그렇게 덜 내려간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이게 벌어졌는데 근데 항상 그렇거든요. 뭐 이런 주식시장도 그렇고 어떤 자산이든 어떤 이제 또 그런 촉매제가 생겨버리면 안 좋은 상태에서 생기면 또 그쪽 방향으로 더 가게 되는데 경유는 지금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거랑 지정적 리스크가 맞물렸는데 생각보다 유류비도 덜 인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경유 가격이 더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맞물렸다. 뭐 하나만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이슈로만 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거 더 큰 혼란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이 유류세를 이제 좀 인하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히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요새 뭐 정말 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한 달에 2, 30만 원 뭐 더 내야 된다.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좀 생계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비용 부담이 늘어난 이거를 근데 줄일 방법은 없잖아요. 네.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유류비를 물론 인하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결국 이제 이분들 좀 피해를 좀 만회하거나 아니면 경유값을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더 큰 폭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번에는 휘발유를 더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경유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인지를 한다면 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그거랑 좀 지난해 했던 거랑 좀 맞물려가지고 좀 비슷하게라도 좀 맞춰줘야 좀 안정화되진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생계형으로 이제 운전하고 계신 뭐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보조금 같은 게 따로 지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다시 다른 얘기로 돌아와서 이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여파가 정말 전방위로 미치고 있어요. 네.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2월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한때 1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사실 지금 밀가격도 올라가고 네네. 지금 모든 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에 생산자 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가 상승을 좀 이제 우려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단행을 했고 한국은 사실 작년에 미리 했었죠. 네네. 근데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을 좀 막을 정도는 또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 아니면 또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 상승은 아마 3월에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래도 이 전쟁 리스크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 생각보다 또 빨리 완화가 되면 물가는 또 급격히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고물가가 유지되지만 근데 여기서 뭐 더 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도 약간 소금 상태고 물가를 올릴 만한 또 여기서 추가로 올릴 만한 뭐 그런 요소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일을 못했던 노동자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네네. 공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사실 작년에 델타랑 오미크론 때문에 생산을 못한 것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공급은 좀 일부 늘어나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어쨌든 뭐 여기서 더 오르는 것보다는 유지하거나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정도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안 오르는 건 내 월급과 아이 성적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이제는 내 월급과 아이 성적만 오르고 다른 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거 오른다는 소식은 좀 반갑겠어요. 정유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인데 네. SK이노베이션, 중앙에너비스, SOL, 흥구석유, 정유주 대부분이 최근 몇 주 사이에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최근에 그 어쨌든 이제 정유업종 투자 심리도 너무 좋고 왜냐면 이 국제유가 올라가면 바로 좀 수익성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뭐 이게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일부 이제 석유 판매하는 기업들은 바로 또 가격 평가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시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유가 고공행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올해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여름 240달러까지 간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스 등은 뭐 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사님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오는 거고 진짜 그 태그플레이션이라고 옛날 오일 쇼크 네네. 그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결국 이 카드는 저는 미국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왜냐면은 그 어쨌든 원유 생산도 많은 국가고 다만 그걸 아직 늘리고 있지는 않은데 카드는 있어요. 여러 가지 뭐냐면 이제 이란과 핵 협상도 있고 이란도 지금 산유국인데 세계 3등인데 지금 생산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네네. 네, 핵 합의를 해서 규제를 이제 제재로 완화해주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주의자다 보니까 셰일오일 기업들 투자하는 걸 좀 예전부터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석연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만약에 국제유가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150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정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셰일오일 또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어느 선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뭐 고유가 상황은 좀 가지 않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언제든 또 전쟁이 끝나면 분위기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사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네.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에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네. 뉴스가 크게 나왔잖아요. 이 네. 에너지 안보 측면에 있어서의 이런 우리 관련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방향성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고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도 힘든 게 요구는 좀 강력한데 친환경까지 가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차가 있죠. 이걸 당장 뭐 한다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이제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연착륙이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넘어가야죠. 태양광 풍력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에 투자는 계속 해야죠. 하되 갑자기 뭐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가지고 이 영업을 하던 그 회사들한테 갑자기 너네 이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이쪽으로 다 가야 된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겠죠. 네네.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연착륙하느냐.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게 원자력 발전을 그동안 이제 탈원전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좀 비슷했죠. 후쿠시마 네네네. 사태 이후로 네네. 사실 원전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요새 이번에 그 올 초에 유럽에서도 그 원전을 친환경으로 결국 분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신재생으로 당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원전을. 그래서 원자력 쪽이 좀 요새 좀 대안으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아마 요새 이제 그런 쪽에 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도 지금 이번에 또 친원전 쪽으로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원자력 발전이 좀 약간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도 대안으로 많이 지금 올라서고 있어서 에너지는 좀 그쪽이 조금씩은 이제 좀 약간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연결되셨으니까 사심을 섞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정유주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길게 보고 원전 관련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자, 저는 아니면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네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자력 발전은 이제 정책이 중요하고 이제 분위기는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업들의 그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투자나. 그러니까 실적이 이런 게 좋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네. A라는 기업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0,000원의 가치인데 5,000원에 거래된다. 그럼 사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이게 좋아요. 사실 주식 투자할 때는. 근데 원전주는 그게 좀 가산이 안 돼요. 지난 몇 년간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흔히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적이 좀 확실히 좀 보이는 기업 몇 개 빼면은 원자력 발전주는 좀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정유주는 확실히 실적이 나오잖아요. 다만 지금 최근에, 좀 비싸다. 네, 다만 조금 이제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몇몇 큰 회사들 있죠. 네네.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은 못 올라갔어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기업들이
이 테마성 재료로 많이 움직여 버려가지고 음,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또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를 하신다면 좀 큰 기업 위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